독일 원전 ISD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독일이 탈핵을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계 회사, 스위스 계통의 회사에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그 스위스 회사의 계통에 스웨덴 회사입니다. 스웨덴 회사에 계약을 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발전을 계약을 하고 맡겼는데 정부가 원자력 이번에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사고에 의해서 정부가 이제 탈핵을 선언을 하게 되고 몇 년 동까지 이제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계약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 정부의 탈핵 정책의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 정부 예, 그 대상이 되네요. 예, 뭐 당연히 됩니다. 저기 예,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파기한 게 되기 때문에 예. 자, 또 예. 정말 오늘은 좀그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좀 차분히 설명을 좀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투자자 국제 중재권 차분히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해주세요. 예, 투자자 국제 중재권의 문제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헌법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배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게 된다라는 네.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석균 선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준다. 즉, 이 법무부 자료에 보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그것도 이 투자자 국제중재 대상이 됩니까?라고 법무부 자료에 이제 물음으로 나와 있고 답이 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경제 위기가 발생한 그 아르헨티나가 그 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투자한 외국 회사가 투자자 국제중재에 회부했거든요. 자, 앞으로 한미FTA 100분 토론은 법무부하고 통상교섭본부 불러서 둘이 해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검찰의 구속 기소를 법무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무부 산하에 있죠, 검찰이. 좀 어렵긴 하겠네요. 예,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제도에 의해서 패소한 상대국이 만일에 벌금을 물지 않으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관세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1,00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안 물어주면 미국이 보복 관세를 1,000억 원어치를 물려서 자동적으로 회수해서 기업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 들어있는 투자자 국제 중재 제도는 더 위험하고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세계무역기구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위기 맞은 이후로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법학자들이 투자자 국제 제도 자체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리고 아까 그 우석균 선생님 말씀 중에 하나만 조금 이렇게 아니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바로 잡는다기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린다면 그 건강보험제도 자체도 분명히 투자국제중재권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수용보상이란 용어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 정책 변경이 직접 그 투자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이 적법한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외국 기업의 그 이익을 아주 크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 대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까 그게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 특별히 13장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이 수용보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보험에 대해서 100%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줬을 때 그게 국제관습법상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3명의 투자자 국제중재단이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은 거기에는 이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 대우죠. 네. 대우 조항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예, 예. 이야기입니다. 예. 네. 수용 보상은 수용 보상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아, 예, 예. 지금 얘기는 그렇고 예. 이제 결론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투자자 국제 중재 제도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별로 남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또 하나 이번에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쟁점이 됐던 것이 이 이행 법안이 제출되면서 그 미국의 법 체계 속에서 한미 FTA 위치는 행정 협정에 불과하고 한국에서는 그 지위가 헌법 위에 올라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자꾸 좀 그 쉽고 재밌게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상 주는 주제는 다들 어려운 주제만 줍니다. 그것도 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외교통상부의 자료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측 자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외교통상부 자료에 보면은 2010년에 그 미국의 규제 중에서 부당한 규제들만 모아놓은 자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최초 그 이 어떤 그 기계 설비나 시공을 할 때 현지 업체 시공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체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인 거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는 그러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문이지만 이 한국에서는 사실상 헌법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의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어떤 보상하라라는 규정이 없는 한은 보상하지 않는 체제에 우리는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수용을 할 때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우리는 국가 정책으로 인한 어떤 기업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수용 보상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할 일이 없는데 국제 중재에 회부돼서 보상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교수님들의 논문 여기 뭐 김인숙 교수님이나 또 다른 김민호 교수님이나 이런 논문들을 다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우리 헌법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들어오면 정말 실행상의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 헌법 질서와 무관한 즉 헌법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자료에 나온 이런 뉴욕주의 이런 조치들조차 즉 미국 지방의 조치들조차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것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병행시킬 효력이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행법에 보면은 이런 주 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미 연방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이 자체로 인해서 우리 헌법보다 더 우위의 새로운 제도가 바로 적용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 정부가 협력을 해야만 어떤 변화가 나오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즉 동일한 협정문이 한국에서는 국내법 심지어 헌법 위에 있지만 미국의 이행법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자체가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뉴욕 시장이면 사실 한미 FTA 협정문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죠. 그렇죠. 다만 우리 중앙정부가 박원순 시장한테 소송을 걸 경우에만 문제가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헌법도 무시하는 협정문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 학자들은 초헌법 또는 비밀 헌법이라고 이 그 나프타를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또 질문에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가 가능하군요. 그런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폐기를 요구하라고 촛불들이 요구하면 되나요? 지금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효시키지 말라고 촛불들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자, ISD와 법책 이행, 네. ISD 용어 쓰지 맙시다. 예, 투자자 국제 중재와 이제 이 법체계 문제를 다뤘는데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 국제 중재제도 말고도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사실은 산업별 피해에서 이런 복잡한 얘기하다 보니까 산업별 피해를 지금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있는데 농업의 피해는 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예, 농업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통상법보다는 농업 쪽을 더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관심을 쉽게 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가 농업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이른바 돈들 22조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다 우리 국민 세금일 뿐만 아니라 그 22조 원이라는 그 자체가 한 1조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조치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시절 때 그 농업용 그 기름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70년 때부터 했죠. 그것도 지금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농업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시절 때 농업인 후계자 사업을 했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골 동네 몇 사람 농업인 후계자 지정해서 뭐 속 키우는데 돈 빌려주고 그런 거죠. 이 농업인 후계자 육성도 지금 여전히 이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대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뉴욕에 한식당을 개설한다는 그것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 대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갔어요. 예. 즉 이렇게 본다면 정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대책을 미리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즉 앞으로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농업 대책의 전부인데 문제는 이 22조 원이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또는 뭔가 실제 대책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그동안 우리 이걸 지금 농업 예산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20년간 22조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2조, 2.2조 원쯤, 2조 2천억 원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매년 2조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매년 농업 예산이 새로 2조 2천억 원 증가해야겠죠. 그런데 정부의 농업 예산을 보면 1년에 15조가 계속 유지됩니다. 약간 0.7%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인데 사실상 달라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10년간 22조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1년이면 2조 2천억 원이 뭔가 계속 이 대책을 위해서 새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기존의 농업 예산 즉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더라도 농업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가령 뭐 구제역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냥 모두 다 끄집어내서 이걸 농업 예산이라고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대책이라고 해놓고 있고 이것이 이른바 정부 대책의 실상이고요. 그러면은 과연 지난 그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또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가입할 때의 농업 대책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한 칠레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 칠레산 포도 수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포도 그 과수원 면적이 22%가 감소했거든요. 즉 정부가 지난 20년간 내놓은 이른바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 대책이라는 것은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 실패한 것들이죠. 근데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들어서면 우리보다 거의 한 20배, 30배 많은 그런 1인당 경작 면적과 우리보다 훨씬 싼 농지가를 가지고 있는 미국
농업과 우리 농업이 이제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경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업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만 이런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중국하고도 FTA를, 중국하고도 자유무역협정을 해야 될 것이고 호주하고도 해야 되겠죠. 미국하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들어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10년에 22조 원이라고 하는 건 세금 이름을 재포장하고 이름을 새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정부에 있어봐서 아는데 어떤 하나의 네이밍이 이름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동북아 시대를 대통령이 주창하면 기존에 있던 정책이 전부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커지는데 뭐 그런 일이 또 한번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이 와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김정은 본부장이 이 미국 FTA 이행법 102조에 따라서 FTA 협정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법체계의 차이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FTA 협정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의 문제는 최근에 새로 제기되는 문제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의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직접 맡았던 김종훈 본부장 입장에서는 뭐 협상이 다 잘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 그 말씀하신 102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그러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법에 무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미국이 통과시킨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이것은 기존의 미국 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우리 경우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국회가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의 조약의 비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즉 이 협정문이 그대로 조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문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즉 국내법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 협정문을 조약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즉 미국은 이 협정문에 대해서는 조약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로 이행 법률이라는 걸 하나 만든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가령 우리가 이 협정문 자체를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협정문은 책상 밑으로 내려놓고 한국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협정과 관련된 어떤 법률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회에서. 그러면 그 국회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법률에다가 가령 미국처럼 우리도 한국의 국내법과 어긋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무효다. 또 서울시나 경기도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위반이라고 해서 무효가 될 수 없다. 즉 우리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국회가 이렇게 미국과 똑같이 이 이행법은 그냥 밑으로 내려놔 버리고 협정문은 내려다 놓고 우리도 이행법안을 만든다. 네, 이행법안을 만든다면 비로소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이행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이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만 국내에서 어떤 규범을 갖겠죠. 지금 그 질문의 내용은 그런 취지죠. 미국은 이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조약으로 만드는 절차를 미국은 밟지 않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그 법률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국제법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조약을 지킬 국제법적인 의무는 있죠.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활동하는 이런 경제관계는 국내법이 바로 직접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국내법적인 지위가 전혀 다르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즉 한국에서는 이 협정문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 지위를 바로 부여받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국내법의 지위가 되지 않고 단지 미국은 이 협정문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만 질 뿐이라는 거죠. 네.
자, 이행법안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 모두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왜 이런 FTA를 했나요? 제가 초기에 강연을 다닐 때 한 200번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이 제조업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서비스업은 발전을 못하는 것이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FTA에 그 규제를 푸는 내용을 전부 집어넣어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체제가 무너진 게 이번에 세계 금융 위기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점검하라고 했고 지난 토요일에 그 후계자인 유시민 대표가 완전히 한미 FTA를 폐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독소조항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농업으로 들어갔었는데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개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건 뭐 경제학자가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진행자가. 일단 금융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서비스 포지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이 말 자체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면 금융 서비스 부분을 예를 들면요. 이게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보험 상품이 나와도 새로운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이른바 파생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금융 파생 상품이 워낙 복잡해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복잡한 상품을 팔다 보니까 그게 물리고 물려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생 금융 상품을 이거를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워낙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앞으로도 더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문에 적혀 있는 것만 규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은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예 포괄적인 포괄적인 규제 완화라는 것들이 네거티브 리스트고요. 이 때문에 그 한미 FTA 협정문 때문에 앞으로의 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경우 한국이 금융 파생 상품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영 의료보험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입자에게 100원을 받으면 최소한 70원은 돌려주라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법률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고 또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이번에 서비스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네거티브 리스트의 문제는 앞으로 어떤 상품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품만 지금의 몇 개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생길지 또는 무슨 보험상품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개방해버리는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 생기는 거는 그 목록 안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새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건 무조건 들어온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입장은 2006년 말까지 다 비준까지 완료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파생 상품이 들어왔어요, 틀림없이. 그랬으면 우리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게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칫 조항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또 레칫 조항은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레칫 조항, 레칫이란 말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자꾸 뭘 쓰지 말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막바지 얘기를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실은 농민도 이해할 수 있고 일반 주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다면 미늘 조항이라고 그러겠어요. 낚시 끝에 거꾸로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외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예. 빠지도록, 예. 그러니까 붕어가 안 빠지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죠. 그 원래 잘 쓰시던 표현을 왜 놔두시고? 역진 방지 조치 이것도 어려운 아니요,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낙장 불입 조항이라고 낙장 불입 조항. 예. 한번 내놓으면 다시는 이 예, 예,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꼼스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진 금지 또는 원상회복 금지 뭐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른바 뭐 유보 이야기 나왔잖아요. 현재 유보. 예, 그것도 사실은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인데 자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계는 이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모조리 다 지키게 되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국가 정책이. 가령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하라. 그러면 한전 주식도 외국인에게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즉 국가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정해놓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뒤에 따로 부속서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부속서가 부속서 1, 부속서 2가 있는데 부속서 1은 현존하는 한국의 규제권. 아까 한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100분의 외국인은 한전 주식의 100분의 40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네, 현재 하고 있는 규제잖아요. 즉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런 현재 하고 있는 규제 조치를 부속서 1에 담아 놓은 거죠. 이걸 이제 정부는 현재 유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런 현존하는 규제권 이게 부속서 1이죠. 근데 이 역진 방지 낙장 불입 조항의 의미는 좋다.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 부속서 1에 올려놓은 이 현존 규제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마. 그런데 그냥 그걸 공짜로 허용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너가 그에 대해서 추가로 완화를 할 경우에는 후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한전 주식을 외국인은 100분의 40까지밖에 못 갖는다. 이거 목록에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걸 허용하는 대신에 만약에 한국이 규제를 바꿔서 외국인도 이제 100분의 50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령 한국 정부 스스로 한번 풀어주면 다시는 기존에 있던 조치, 즉 100분의 40으로 바꿀 수 없다. 너의 현존 규제권을 인정을 해주되 그러나 그 현존 규제권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더 풀었을 때는 후퇴 못한다. 이 굉장히 정교한, 즉 미국이 오랫동안 이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운영하면서 머리를 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죠. 예. 사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갈 때마다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린 쿼터는 현재 유보에 73일로 돼 있어. 이건 사전에 146일을 73일로 줄여놨는데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할리우드한테 선심 쓰느라고 50일로 줄여버리면 원래 현재 유보 의미는 73일까지는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레치시 작용된다는 거는 50일로 줄인 게 이제 못 돌아가요. 이 얘기는 결국은 언젠간 다 개방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유보에 있는 것도 언젠가는 개방하고 싶은 정부가 들어와서 개방할 때마다 그건 개방되지만 거꾸로 못 돌아가니까 언젠간 다 개방된다. 즉 스크린 쿼터는 언젠간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이 부분하고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라고 하셨나요? 그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와 레치시 같이 맞물릴 경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그 미래 유보 이른바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라고 정해놓은 44개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민영화하면 수용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지고 또 미래 유보 조항에 해놓지 않은 뭐 스크린 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민영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고 한국 정부가 또 자발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이런 조치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FTA를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 이른바
편도 티켓 한 번 가고 다시는 못 오는 이런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FTA의 이 투자 정부 중재 제도와 그 레칫이 맞물리는 그런 것 때문에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비스 제도에서 개방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유보와 미래 유보가 있는데 현재 유보는 레칫이 거꾸로 못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하고 뭐 물론 투자자 국제중재제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래 유보는 스스로 민영화한 경우에는 투자자 국제중재제도가 그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또 거꾸로 돌아갈 수 없게 한다. 즉 그 얘기는 민영화를 선호하는 또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정부가 언젠가 또 들어와서 스스로 개방을 해버리면 그것은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 시간을 만일에 저희가 5분만 더 쓴다면은 이 주제를 꼭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박근혜 씨도 박근혜 의원도 복지국가를 주장합니다. 자, 한미 FTA와 복지국가는 양립 가능할까요? 한미 FTA 복지국가는 일단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것은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 국민이 그나마 자랑하는 부분들이 건강보험제도인데 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민영보험회사들의 이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투자 정부 중재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어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값이 폭등하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복지국가에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어떤 건강보험제도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 하나와 아주 또 짧게 말씀드리면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해서 좀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KT가 민영화됐을 때 그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만 5천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이 강요된다면 사실상 그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고용 문제가 악화되는데 어떻게 그 복지국가가 가능하겠으며 또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인상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한미 FTA는 복지국가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건강보험을 예를 들으셨지만 다른 복지,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에 똑같습니다.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주택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부동산 규제 정책도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산업, 그러니까 전기, 철도, 수도, 가스가 민영화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거는 정말 총체적으로 복지가 불가능한 건데. 정부 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공정책은 투자자 국제중재권의 대상이 아니다.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다 유보됐다. 정부 용어로는 포괄 유보를 해놨다. 즉 규제권을 다 확보해놨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정부 측 자료만 가지고 나옵니다만 이 법무부의 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이 비례성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간접 수용을 구성한다. 이 간접 수용을 구성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국제중재권의 회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뭐 아무 문제 없다.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다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심지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조치가 드문 상황에 해당하여 비례성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자, 일반 시민들이 얼른 들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이 말의 의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즉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 목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외국 기업의 어떤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제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 의한다면 간접 수용을 구성한다. 이 개념은
즉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례성을 어긋난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 비례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런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과도한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판단되면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공공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예,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조닝을 그러니까 구역을 설정하고 이것들도 다 전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심지어 그린벨트 지정이라든가 또는 그 농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바꾸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들도 다 ISD에 회부됐던 적이 있고 한미 FTA 위반이라고 판정될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대한주택공사의 이 연구 보고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새로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시 해당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간접 수용에 해당돼서 즉각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즉 우리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피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미국인이 많이 살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네티즌 제안입니다. 투자자 국제중재제도 사례별로 시트콤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어떨까요? 네, 능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아마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되겠죠.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FTA가 되면 총기도 들어온다는데요. 그래서 어버이 연합도 총기가 들어오면 FTA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을 쏴 죽인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말이죠? 총기 수입이 자유화되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대표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한미 FTA 법조문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총기란 말 안 나옵니다. 이럴 텐데 유추 해석을 하면 이게 이럴 수는 있겠죠. 총기 규제를 우리 정부가 없애고 미국인 투자자가 총기를 수입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이건 투자자 중재제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을 우리 사회 근본 질서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규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네. 그래서 가령 현재 우리 총기 규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도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심해도 되나요? 어버이 연합이 총 들고 오면 좀 곤란하다. 네, 아까 제가 민주당 45명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요.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그건 나옵니다. 만일이 정말 추진하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네티즌 얘기입니다. 우리 한미 FTA 시민검증단이 507개의 번역 오류를 발견해서 정오표를 보냈는데 왜 정부는 대응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정부에 대한 질문이지만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시민검증단이 이 번역 오류를 잡아냈죠. 특히 정부가 완벽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조차도 명백한 정부도 부인하지 못한 번역 오류를 시민들이 찾아냈었죠. 미국의 미래 유보 중에서 시장 서비스 개선 사항 중에 이 도로 화물 운송과 관련된 또 화물 처리, 화물 보관과 관련된 이 번역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명백한 번역 오류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는 그 시사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명시적으로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와 그리고 화물 처리 서비스, 보관 및 창고 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 개선 사항을
서로 뒤바뀌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정부가요. 영어 원문과 다르게. 이거는 정부가 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자체도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또 정말 이 시민들이 찾은 이 507건의 그 번역 오류를 포함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미 FTA는 협정문이 국문본도 정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번역된 걸 가지고 만일에 이거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건? 큰일이죠. 예, 그거는 이제 두 개의 서로 충돌하는 법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한미 FTA 초기에 반대할 때 제발 영어로 협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걱정이 사실이 된 거예요. 번역할 영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로 영어로 협상을 했으니 그 내용을 알고 협상했을까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네. 지금 요 질문 사항을 보면은 보건 서비스와 수용 보상 관련 질문이 지금 제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국민건강보험이나 또는 뭐 국민연금 여기에 대해서 13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그것과 경쟁하는 민간연금이나 민간건강보험이 있을 경우에 네, 있죠 지금. 예, 그럴 경우에는 이 13장에 해당 내용이 다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투자자 국제 중재에 관해서는 투자자 국제 중재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건 서비스 즉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수용 보상 의무 그리고 와서 영업을 해서 송금을 외국에 자유롭게 할 송금 자유화 의무를 포함한 4개의 조항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건 서비스 부분도 당연히 수용 보상 의무가 적용이 되죠. 다만 아까 국제법상 최소 기준 대우라고 하는 그 조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 분야, 미래 유보의 사회 서비스 분야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용이 되는 게 수용 보상 의무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래 유보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용 보상 의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보상 의무를 지면 그러니까 수용 보상 의무를 지도록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네,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정부한테도 하나 알려줄 사항이 있는데 자꾸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진짜 이상한 얘기들 반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정본입니다. 이게 정본 괴담이니까 좀 클로즈업 시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본 괴담을 알려드릴게요.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이건 범국본에서 만든 정본 괴담이니까 이거에 반박하실 수 있으면 반박하시면 저희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한미 FTA는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1%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서 구하면 되죠? 네, 홈페이지에 요게 이 안에 nofta.or.kr www.nofta.or.kr에 그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라는 곳에 가시면 있습니다. 예, 우리 통상교섭본부도 너무 이게 딴 거 보느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본에 대해서 반비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검찰에 고발을 하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물론 한미 FTA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다 해소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서 국민 시청자들께 부탁하시거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먼저 시민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을 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잘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정말 좀 편한 분위기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찬반이 이렇게 팽팽하고 마치 서로가 정말 이 똑같은 협정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혼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저는 이거는 정부 측이 좀 더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협정문의 해석, 그다음에 이 협정이 미칠 영향,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정부와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괴담이라고 하고 그걸 구속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 있게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 당국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시지 말고 좀 더 열린 자세로 그리고 그 협상을 직접 맡았던 분들 말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그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 좀 알릴 건 알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너무나 중대한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애꿎은 시민들 잡아놓지 마시고 이 문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저는 구속되고 싶지 않고 저도 한 말씀 예, 예, 하십시오. 그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미 FTA는 한미 FTA에 대한 요즘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한미 FTA 즉 우리 한미 FTA로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호가 나옵니다. 즉 한미 FTA는 당장에 미칠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좌우할 만큼의 굉장히 거대한 협정입니다. 단지 무역 협정만이 아니라 한국의 제도를 상당 부분 미국식 제도로 바꾸는 것이고 이 제도가 몇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큰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다른 나라의 그 사회단체들이 비밀 헌법이라고 부르는 즉 헌법 위에 헌법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 FTA를 사실은 그 국익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국익이 도대체 누구의 국익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고 정부가 얘기하는 국익은 누구이냐라고 봤을 때 이것들이 과연 지금 99%에게 과연 이득이 되는 그 협정인가라는 점이 시민들에게서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가를 올리고 복지를 되돌리고 그리고 이 공공 정책들을 파괴하고 또 하나는 기업 규제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그런 동네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까지도 한미 FTA 위반이 되는데 이러한 한미 FTA를 국민들의 충분한 설득 없이 이번 내일까지 또는 이번 주까지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논의 위에 그리고 한미 FTA가 과연 정말 99%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한 뒤에 한미 FTA에 대한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해야만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영구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더 토론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그 1년 동안 어느 나라도 미국과 FTA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신이 바로 박혔으면 그렇게 하겠죠. 자, 공지하는 거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13일 일요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1시간 동안 직문직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네티즌들이 2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이TV 쪽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토론회를 조직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곧 내일 영상으로 한이TV 인터넷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고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